빨리 좀 제대로 공부하고 중간에 좀 집중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수가 거시경제학에서도 물가지수라는 이름으로 한번 나온다고 했는데 어쨌든 미시경제학에서는 물가지수는 배우지 않는 것 같고 수량지수랑 가격지수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름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일단 L 같은 경우는 기준연도를 가중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된다고 하고 P라는 이름을 가진 지수는 비교연도를 가중치로 둔 과소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9년과 2020년이 있다고 했을 때 2019년도를 기준연도로 두고 2020년도 비교연도로 둘 때의 가격과 수량을 통해서 수생이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수량지수랑 가격지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수량지수 같은 경우에는 L, 즉 기준연도를 가중치로 두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연도를 가중치로 두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에 P0를 썼고 그다음에 P 같은 경우는 비교연도를 가중치로 두기 때문에 비교연도의 가격을 지금 그렇죠.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똑같이 씁니다. 사실 여기 밑에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면 밑에를 보면은 밑에는 지금 기준 연도에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위에는 이제 기준 연도의 가격에다가 현재의 생산량을 곱한 것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고정시키는 것 같아요. 생산량을 뭘로 고정시키냐? 위에 L로 되어 있는 거는 기준 연도로 고정을 시키고 P로 되어 있는 거는 비교 연도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뭐가 궁금한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이 궁금한 거겠죠. 가격. 그렇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고정을 시키냐 내가 궁금한 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가격 지수가 궁금하기 때문에 양을 뭘로 고정시켰냐에 따라서 또 수량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럼 가격은 무엇으로 고정시켰냐에 따라서 이 L과 P의 계산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량 지수를 통해서 후생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지금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했던 생산량과 기준 연도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이 생산한 경우에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더 많아졌을 경우에 수생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함정이 있습니다. 저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둘 때는 이것이 과대평가됩니다. 따라서 이게 1.1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과대평가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후생을 평가할 때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L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풀려지고 P는 실제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지수와 후생평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1을 기준으로 했지만 얘는 N을 기준으로 합니다. N이 무엇인가를 비교해 본다면 바로 소득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소득이 더 많이 올랐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커야지만 후생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러한 공식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라는 거는 여기서 한정할 때는 정부가 극빈층을 향해서 보조할 때를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조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와 가격 보조가 있습니다. 현금 보조의 경우에는 오직 소득 효과만 발생합니다. 반면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발생해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현금 보조에 비해서 가격 보조가 더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물 보조는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현금 보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늘어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현물 보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선이 늘어나긴 하지만 뭐만 늘어나냐면은 지금 X제에 대한 현물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X제의 현물 보조만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 보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에 예산선이 따르지만 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해입니다. 예산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 B점에서 가격 보조가 한 경우에 소비점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보조의 효과에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일 크기의 보조를 지급했을 때 제 효용이 커지는 것은 현금 보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재화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은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특정 재화를 소비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돈으로 주면. 근데 가격을 내리면 그거를 증가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보조의 크기는 가격이 가장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일단은 가격 보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와는 다르게 몇 개를 구입하냐에 따라서 보조 크기가 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보조 소비점인 B에서 수직선을 Y에 떨어뜨려서 A-와 B를 통해서 보조의 이 보조 크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세의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세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보조금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반대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조를 한 거랑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완전한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물품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보조의 완전한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 효과만 발생하고 물품세의 경우에도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모두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원래 여기가 기존의 예산선이었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물품세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예산선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세의 효과의 경우에도 동일 크기의 조세를 부과했을 때 효용이 감소하는 정도가 물품세인 경우가 더 크다고 되어 있고 동일 크기의 조세를 부과할 때 남아있는 효용 크기는 금소득세가 된다고 합니다. 특정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품세가 더 크고 동일 효용을 달성할 때 정부의 조세 수입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소득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세든 사회보장제도든 완전 보암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등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대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금과 가격 보조의 효과가 물품세와 소득세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